거의 건물만한 이 비행기가 날개 2개 달렸다고 그 날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 그 베르누이 원리로는 비행기가 뜨는 걸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떠요? 아직 잘 모르는 게 진짜? 그러면 라이트 형제는 이론적 배경 없이 그냥 그 비행기를 띄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코골이 하시는 분들 보면 죽음과 부활을 늘 반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진짜 거의 돌아가신 줄 알았다니까. 옆에 보면 코 안 고세요? 저는 안 골아요. 혹시 코를 고시는 분들은 코를 골다가 코를 곤다는 걸 느낄 때도 사실 있어요. 네, 맞아요. 안 건다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오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과학자 분들과 함께 재밌는 과학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 참 이 과학 콘텐츠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우리가 모르던 걸 알려주는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과학 콘텐츠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험용 과학 말고 진짜 과학적인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신 모양이에요. 우리 이 과학을 보다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세 분이 좀 더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 한번 좀 드려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가 보이죠? 보이죠? 당연히 소도 가죽이 다 세포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소 가죽으로 잠바를 만들어요. 가죽 점퍼. 그것도 자세히 보면 세포 보입니까? 일단 소 가죽으로 점퍼를 만들면은요 생가죽이 아니고 가공 과정을 거치잖아요. 무드질하고 할 테니까 이미 거기 있는 그 세포들은 다 죽고 파괴가 됐을 테니까 그거를 지금 본다고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니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세포의 원형을 볼 수는 그대로는 없겠죠. 볼 수는 없고 그러나 파괴된 모습은 남아있는 거겠죠. 그 모습이 그 모습이겠죠. 좀 다른 것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종이는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도 살아있을 때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무 세포를 잘게 쪼갠다고 해서 세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로 펄프를 통해서 종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택배 온 그 박스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 나무 세포 보입니까? 근데 종이는 상황이 다른 게요. 나무에서 종이를 만들려면은 뽑아내는 물질이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주성분 셀룰로즈, 리그닌, 헤미셀룰로즈 그 두 성분을 뽑아내서 펄프를 만드는 종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세포를 다 파괴해서 성분을 뽑아서 만든 거니까 그건 좀 상황이 다르죠. 요 질문 하나가 또 시청자분 질문이신데 양력 있잖아요. 양력. 육중한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뒤에 추진력은 당연히 뭐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거의 건물만한 이 비행기가 날개 2개 달렸다고 그 날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거 사실은 안 날르는데 날른다고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말이지요. 어떻게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 날개 두 쪽으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오늘 다 포기하신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물리학과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이걸 베르누이 원리로 설명을 해요. 날개가 이런 유선형의 모양이 있으면 위를 통과하는 공기와 아래를 통과하는 공기의 속도가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면 속도가 빠른 쪽에 압력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면 위로 가는 공기가 빠르고 아래는 느리기 때문에 위가 압력이 낮아져서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그 유체 역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베르누이 원리로는 비행기가 뜨는 걸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떠요? 아직 잘 모르는 게 진짜? 아니요, 근데 유체역학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론이 있어요. 제가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라이트 형제는 이론적 배경 없이 그냥 그 비행기를 띄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베르누이 원리로 설명을 하는 교과서를 볼 때도 약간 고개를 약간 갸웃했던 게 예를 들어 위아래가 똑같은 이런 착받침 같은 모양을 생각하고 이거 딱딱하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줄을 매달고 뛰면 우리 연날리기 하듯이 얘가 뜨잖아요. 근데 이건 베르누이 원리로는 설명 못 하거든요. 이건 그냥 판이니까. 그래서 베르누이 원리로 비행기가 뜨는 걸 설명하는 건 좀 이상하다라고 예전부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물리학과에서는 사실 잘 안 배웁니다. 왜 비행기가 뜨는지. 어쩌면 물리학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 뜨는 게 어려운 일이군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그 직관적으로는 잘 떠오르진 않는 거죠. 뜻밖이네. 안 뜨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 다 속고 있었어. 네. 자, 우주로 한번 가봅니다. 블랙홀은요, 네. 모든 걸 다 빨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빛마저도. 네. 블랙홀 안에 빛들이 계속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사실 동의하기 어려워서 아 그래요? 다음 문장을 들어야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빛도 막 다 빨아들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빛들이 다 들어와요. 그럼 빛이 더해질수록 점점 더 밝아질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블랙홀을 벗어날 수는 없어서 뭐 그게 까맣게 보인다고 치더라도 빛들이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블랙홀은 아주 강한 중력으로 시공간을 아주 움푹하게 파놓고 있는 천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린 또 어떤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되냐면 시공간이 깊게 왜곡되어 있으면서 빛의 파장이 길게 늘어지는 일종의 중력적인 적색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빛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빛의 파장이 더 긴 붉은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중력에 의한 적색 이동 효과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린 실제로 더 약한 에너지의 어두운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네. 그런 효과도 동시에 블랙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랙홀 주변에는 실제 빛이 그런 식으로 아주 약하게 왜곡이 됐다가 다시 이제 우리한테 올 텐데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블랙홀 내에 어마어마하게 밝은 양의 빛들이 있진 않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랙홀 그 자체, 블랙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리학이 좋은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제 상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저도.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좋은 답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물리학이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떠오르고 꽤 재밌는 얘기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네네. 그 우리가 블랙홀을 향해 돌진하면서 그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보는 모습을 생각하면 바깥에 있는 포톤은 어쨌든 그 파장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들어올 수 있고 안에 있는 포톤은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어쩌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포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금 그게 그 내부는 굉장히 밝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건 이제 블랙홀까지는 아니지만 압력을 엄청 높이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예. 근데 수소나 산소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액체를 만드는데 온도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아, 그건 거꾸로예요. 온도가 아주 낮아지니까 기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액체로 바뀌죠. 아 그래요? 예. 잠깐 다시 한번. 이게 엄청난 압력으로 애를 액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니, 엄청난 압력을 주면 액체가 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온도가 낮아지진 않아요. 온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압력을 가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액체가 될 수 있어요. 액화수소는 근데 엄청 온도가 네, 낮잖아요. 그건 바깥이 일기압이죠. 아 바깥이. 그래서 일기압이다. 지금 말씀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질소를 용기 안에 놓고 그거를 엄청난 압력으로 누르면 결국 액체가 되고 더 누르면 고체로 될 거예요. 액체가 될 때 온도가 확 높아져요? 아니죠. 온도는 외부에서 준 에너지가 내부의 분자들의 열운동과 상변화를 만드니까 압력을 줘서 액화를 시키면 압력을 주고 있을 때는 얘는 온도는 낮아지지 않아요. 높아지죠. 높아져요? 근데 그때 이제 손을 놔요. 그럼 이 바깥쪽이 일기압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액체로 있지 못하면서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되진 않고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겠죠. 표면에서는 계속 기화가 일어나고 그때는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액체에서 팽창이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기체에서는 그게 훨씬 명확하거든요. 액체는 사실 압력을 준다고 해서 부피의 변화가 크진 않은데요. 기체는 압력을 주면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을 빼면은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때 압력을 외부의 압력을 낮춰서 기체가 자유롭게 팽창하게 하면 이 온도는 낮아지죠. 근데 액체인 경우에는 부피가 늘어나면서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뺏기는 게 아니라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면서 그때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래서 보글보글 끓고 있으면서 온도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끓는 점에 머무는데 질소 같으면 끓는 점이 아주 낮은 영하 뭐 100도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요. 하여튼 압력을 높이면 온도는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맞죠. 그렇습니까? 다 이해되셨죠? 아, 우리 교수님 안 되신 것 같은데? 안 했어요. 되신 거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라면을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 얘가 저절로 끓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또 올라가요. 대신 근데 끓진 않지만 온도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온도는 올라가죠. 그러면 애가 익긴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물체가 끓는 물에서 익는 과정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이게 온도만으로 익는 건 아니고요. 라면이 물 속에 있고 물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 액체인 물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기체로 변하잖아요. 물이 기체로 변할 때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 에너지가 라면바를 익히는 거라서 끓어야 돼요.
그냥 뜨끈한 물이면 안 되고 아마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예요. 끓어야 이게 더 잘 익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영화도 보면 액션 영화 같은 데서 증기가 얼굴에 하면 막 사람들 막 다치고 비명 지르고 하잖아요. 그게 증기의 온도가 뜨겁다기보다는 기체 상태로 얼굴에 왔다가 얘가 급격히 체온 피부에 닿아서 액체 물방으로 변하면서 그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놓거든요. 그거에 대는 거예요. 상처는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생선구이다 치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밑에서 뭐 불 떼고 이래서 이제 구워 먹지 않습니까? 익혀 먹잖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그게 만약에 맞다면 고기든 뭐 생선이든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익진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아주 높은 압력에 네. 무어라도 두고 압력을 엄청나게 높이면 온도가 압력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액화 과정이 없이 계속 기체 상태로 머문다고 하면 음식물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음식물에 전달될 거는 맞고요. 그러면 익을 수는 있는데요. 삶아서 익히거나 기름으로 튀겨서 익히거나 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모르겠네. 이거 궁금하네. 아, 오늘 모르는 질문 많이 나옵니다. 자, 목성에 번개가 많이 칩니까? 아, 네, 목성 번개 많이 칩니다. 그러면 번개가 친다는 건 어쨌든 뭔가 이렇게 뭐 구름 같은 것도 있고 막 부딪히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번개 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뭐예요? 아, 사실 그 목성에 번개가 친다는 거는 옛날에 이제 보이저 탐사선, 그다음에 갈릴레오 탐사선 이런 것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네. 전파 관측을 해서 뭔가 계속 번쩍번쩍하고 있다. 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목성에 방문해서 근접 비행을 하고 있는 주노 탐사선이라는 탐사 로봇이 있거든요. 이 탐사선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목성에서 번개가 꽤 빈번하게 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지구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게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기는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일단 흥미로운 게 지구에서 치고 있는 번개 대부분은 주로 적도 지방의 열대 지방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목성에서 관측되는 번개 대부분은 적도에서 안 보입니다. 북반구 북극 지역에서만 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는 또 잘 안 보이고요. 이게 왜 그럴까를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기 누구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북방구 쪽에. 목성의 북반구에 유독 지름 크기가 한 3-4천 킬로미터쯤 되는 태풍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클러스터 오브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태풍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게 아마 여기에 뭔가 되게 복잡한 기상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번개도 자연스럽게 많이 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근데 구름 속을 우리가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아직은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왜 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구 내에서 치는 번개랑은 아마 메커니즘 좀 달라 보인다. 지구는 어쨌든 딱딱한 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과 구름이 주고받는 전압 차이 때문에 번개가 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목성은 그 내부에 딱딱한 표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가 않고 현재의 중로는 아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펑퍼짐한 커다란 가스 덩어리일 것 같은데 하층 구름층과 상층에 있는 대기층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번개가 치고 있는 건지 이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 근데 구름으로 뭉쳐서 그렇게 행성처럼 걸어다니고 이렇게 궤도를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토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걔네들 다 가스예요? 맞습니다. 다 가스 같진 않던데. 뭐 물론 실제로 속을 보니까 금속 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현재 많은 천문학자들은 금속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압력으로 압축된 금속 헬륨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추정만 하고 있지 대부분은 이제 다 기체 성분일 거라고 추정만 하고 있어요. 기체 성분이면 제 아무리 뭐 무게가 나간 친구를 할지라도 고체나 액체보다 훨씬 가벼울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건 우주의 원리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강력하게 안에서 중력을 가진 썸띵이 걔네들을 잡고 있어줘야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목성이 유지가 될 텐데 기체 쪼가리들이 아무리 뭉쳐 있다 한들 그 어마어마한 기체들을 잡고 있을 중력이 형성이 되냐는 겁니다. 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그 행성의 대기권에 주로 어떤 기체 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행성의 질량, 즉 행성의 중력이겠죠. 그 다음에 행성의 온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행성의 중력이 강하면 아무리 가벼운 기체 분자라 하더라도 잘 붙잡아 놓을 수 있겠죠. 행성의 중력이 약하면 진작에 다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강한지 약한지를 따져보면 될 거고요. 두 번째, 행성의 온도가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 행성의 중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행성의 온도 자체가 뜨거워지면 그 기체 분자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 자체가 높아져요. 그러면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그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온도가 이왕이면 차가울수록 가벼운 기체 분자까지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체들의 움직임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온도가 낮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가스행성들이 수소, 헬륨 같이 비교적 가벼운 기체 분자까지도 지금 다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겁기도 무겁지만 태양계 외곽에 있기 때문에 차가워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 태양 근처에 만약에 있었으면 그렇게 가스 행성이 존재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목성 생각하면은 상상을 해본 게 제가 만약에 목성의 높은 고도에서 시작해서 목성으로 다이빙을 하면 내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가 궁금한데요. 지구에선 엄청나게 빠르게 추락하다가 딱딱한 땅에 닿아서 그냥 순간적으로 죽을 거고요. 목성은 땅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 내려오면서 압력은 높아지지만 제 주변은 다 기체예요. 꽝 하는 일은 없고 계속 내려오면서 찌부되는 찌그러들면서 죽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 죽는데? 네. 더 끔찍할 수도 있고. 꽝이 아니라 쥐어짜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눌수록 신기한 과학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생물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긴장돼. 벌써 목이 메이는데요. 우리 신체에는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몇몇 현상들 중에 하나죠. 코골이를 보면 정말 생명의 어떤 소중함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골이 하시는 분들 보면 죽음과 부활을 늘 반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진짜 거의 돌아가신 줄 알았다니까요. 옆에 보면 숨 멎음 현상이 얼핏 느끼기도 한 10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풀리시는데 코를 골면서도 계속 그 잠을 유지하는 거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코 안 고세요? 저는 안 골아요.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코를 고시는 분들은 코를 골다가 코를 곤다는 걸 느낄 때도 사실 있어요. 네, 맞아요. 안 건다고 아니 그 봐봐요. 저는 제가 골면 제가 바로 깨요. 그만큼 저는 예민하다는 겁니다.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코를 곤다 느낄 때가 있는데 보통 코를 고는 거는 무의식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가니까 나는 크게 그거를 못 느끼고 소리 나는 거는 여기 그 아시겠지만 공기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거의 떨려서 이렇게 나는 소리니까 공기가 들어가면서 조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져서 떨리면서 나는 소리인데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그 불편을 모르고 정 불편하면 예를 들면 코가 좀 막힌다거나 막 그러면 좀 그것도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 모르고 그냥 코를 고는 거죠. 네네네. 동물들도 골아요? 아, 저희 집 강아지 골아요. 코 골아요. 저희 고양이도 코 곱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걔네가 코를 골 때 혹시 자는 모습을 한번 어떤 모습에서 코 고는지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배 까고 뒤집어서 잘 때 귀엽겠다. 코를 많이 골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수님 그 반려견도 자세가 조금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사람이 코를 많이 고는 이유는 우리는 누워서 자잖아요. 이렇게 바로. 네네네. 기본적으로 해부 구조가 바로 누워서 자면 일단 코를 골기 좀 쉬운 그런 상태가 되고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 공기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건 뭐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건 흘러가는 과정에서 좁아지는 곳에 갈 때는 떨리는 거고. 근데 저는 약간 몸무게가 체중이 늘면 코를 더 골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저거 살 빼면 사실 코는 좀 줄거든요. 그거는 이제 살이 찔 때 골고루 찌기 때문에 아, 기관지도 살이 더 네, 좁아지는구나. 거기도 조금 아니, 살찌면 전체적으로 찌잖아요. 생식기에는 왜 살이 안 찝니까? 아니 왜? 물어볼 수 있잖아. 거기는 다들 안 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대요. 살이 찌게 되면 오히려 그쪽은 조금 아니에요. 그건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착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뭐 어쨌든 살찐다고 거기가 살이 찌진 않잖아요, 그죠? 그건 확실하죠. 지방이냐 단백질이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자, 코 고는 얘기 잠깐 한번 가봤고요. 초등학교 때 아마 우리 교수님들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코딱지를 이제 파서는 오늘 왜 이러냐? 보통 이제 밖으로 그냥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지만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그걸 다시 이제 뭐 많이 배가 고프다거나 이럴 때 이제 먹어보지 않습니까? 요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코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이걸 취식한다고 해도 괜찮을까? 그냥 세균 덩어리 먹는 느낌이거든요. 그 친구분 지금 어떠세요? 건강합니다. 건강하시죠? 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네요. 일단 코딱지가 뭘로 만들어지는 거죠? 콧물. 네, 콧물이잖아요. 말라서 만들어지죠? 콧물 말라요. 콧물 자체는 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콧물의 기능이 결국 우리 적셔주는 거고요. 네네네. 콧물이 사실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적셔줘야 되니까 막 콧물이 거의 하루에 1리터 뭐 분비된다 그러죠. 근데 못 느끼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목 넘어가기 때문에. 아, 콧물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감기 걸리거나 막 추워지면 얘가 이제 자꾸 나오는데 네네.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는 물하고 뭐 소금도 있고 오히려 세균을 제어할 수 있는 효소도 있고 그런데 소금이 있어서 맛있구나. 짭짤하고 간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눈물, 콧물 기본적으로 소금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얘 기능이 씻어내고 특히 여기서 들어오는 먼지나 이물질이나 이런 미생 세균들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코딱지에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물질과 하게 많은데 굳이 그거를 먹어야 되겠냐고요? 굳이 그거를 아니, 안 먹죠. 예, 그거는 저 좋을 이유가 없죠. 예. 먹어도 되게 그게 위장으로 갈 거고 거기가 산성이 강해서 죽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아까 될것 친구분 같아요. 멀쩡하신데 제 말씀은 그거를 이제 먹어도 되냐 물어보시니까 아니 그거를 굳이 먹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이거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손을 잘 씻어주는 게 예, 좋겠죠. 아니,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렇게까지. 그건 왜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청결이 문제다. 적당한 세균과 함께 우리는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80년대에 나온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 위생 가설이라고 네. 그 영국에 있는 이제 의사분이 제안한 건데 그분의 근거는 이거였어요. 그분이 50년대부터 거의 10년 동안 10,000명 넘게 아이들의 쭉 기록을 봤어요. 봤더니 형제가 많은 집일수록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 알레르기나 네. 이런 게 더 적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니까 조금 더 자연에서 막 손도 안 씻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이 논문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알레르기와 식구 수와 위생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야, 이게 적당히 근데 그게 잘못된 게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이론이 위생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논문에서 위생이라는 말은 딱 제목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막 퍼지면서 위생 가설이라고 지금 방금 정프로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퍼졌는데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가설이 수정이 돼서 어떻게 바뀌냐면 오랜 친구 가설로 바뀌어요. Old Friends Hypothesis. 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의 면역계는 생물학적으로 한 2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19만 년은 석기 시대였고 19만 년 청동기 시대였고 산업혁명이 있고 우리가 이런 위생을 하는 시대는 거의 한 100년, 150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위생을 하는 시대는 전체 인류에 이게 뭐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면역계는 어떻게 길러진 거냐면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미생물을 맞습니다. 만나면서 다져진 거잖아요. 네. 태어날 때 다 강한 면역을 갖고 태어나요. 문제는 얘네가 아마추어인 거예요.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아무리 학교 공부 잘해도 회사에 들어가면 또 오리엔테이션 받고 실무 경험 받잖아요. 실무 교육 받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면역계도 능력은 출중한데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 교육 훈련을 누가 해주느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오랜 친구들. 왜냐하면 우리 면역계가 그런 걸 접하면서 아 얘는 좋은 애구나, 네네네. 얘는 별로 나쁜 애 익혀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그걸 할 시간이 확 줄어지거나 아예 단절이 되면서 면역계가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가 활동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친구들을 못 알아보고 놀라는 그런 것들이 현재 최근에 증가하는 알레르기나 뭐 아토피 이런 면역성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럽게 살자는 건 절대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 활동을 네. 하면서 이걸 접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제가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이라는 건 뭘까요? 일종의 그 바이러스를 미리 약간 맞아보는 겁니다. 스파링 대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깨우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코딱지가 딱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코딱지의 세균의 양 정도면 딱 우리가 훈련하기 좋은 정도. 그래서 그 세균과 박테리아 수많은 그런 미생물들을 우리가 맛보고 이게 입이라는 또 우리 소화기관이라는 데는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방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어 체계까지 이제 어느 정도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경험은 하되 우리 몸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컨트롤할 수
수 있다. 아예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를 그냥 멀리하고 사는 것보단 훨씬 더 건강한 운동선수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보통 궤변이라고 궤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그 얘기가 조금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네.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뭐죠? 친구랑 코딱지를 바꿔서 드세요. 아, 서로. 아, 그거는 좋은 방법. 훨씬 더 나은 방법. 점점 궤변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정프로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면역계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소화관 내벽, 호흡기 내벽이에요. 왜냐 가지고 외부와 접촉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답답해하시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연스럽게 이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얘네가 미리 익숙해진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것이고, 백신은 요즘 백신은 이렇게 약화시킨 그런 걸 맞는 게 아니고 특정 항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넣어서 우리한테 기억을 시켜주는 거죠. 뭐 이런 애가 들어오면 기억을 해주는 거지. 네, 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났는데 또 났어요. 그 영화 듄 보면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귀한 사람한테 인사로 침을 뱉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면역 체계가 되게 중요한 어떤 행성이 있다면 서로 코를 파서 먹여주는 게 뭔가 되게 예절 바른 인사인 거의 오늘 3대 1인데. 행성이 있어도 재밌지 않을까. 거기서 눈물을 찍어서 이렇게 네. 물 아낀다고 먹죠. 그리고 우리 인체는 사실 이제 뭐 아주 화학적인 성분 뭐 이런 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다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새로 발견된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어떤 신체 조직 같은 게 발견됐다고 하던데 그건 예. 뭡니까? 그게 이제 침샘이 원래 3개 알고 있었거든요. 침샘이 3개가 있어요. 예, 그 주요 어디 있냐면은 제일 큰 게 귀 밑에 있는 귀밑샘, 혀 밑에 있는 혀밑샘, 턱 밑에 있는 턱밑샘 이제 이렇게 해서 이름 너무 좋다. 아니, 혀 밑에 있고 턱 밑에도 있어요? 예, 아래 턱. 아 이쪽에? 아. 나오는데요. 코로 들어가면 코하고 입에 연결되잖아요. 코가 들어가서 이제 목구멍하고 만나는 그 언저리 즈음에서 거기서 침샘이 하나가 또 발견이 됐어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발견된 건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발견된 걸로 아는데요. 네네네. 우연히 발견됐어요. 전립선 암인가?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암 환자니까 혹시 이게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봤더니 다 발견된 4번째 침샘.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다 거예요? 우리 다 있- 있는데 몰랐던 예, 거예요? 예. 신기하다.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MRI니 CT니 몸을 해부하지 않아도 내부 구조를 꽤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까지 와서도 발견을 못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거 말고 작은 거는 그 입안에 입천장이나 작은 거는 많은데 주요 큰 침샘이 큰 게 발견된 거예요. 작은 거. 이거 꽤 큰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걸 몰랐지? 신기하다. 근데 침이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뭐죠 이게 키스 뭐 이런 거 말고 자, 우선 혹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도 있어 보시죠. 뭐 긴장하거나 막 그러면 입 마르면 얼마나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이 침이 나와줘야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다음에 씻어내는 것도 있고요. 침이 하루에 그것도 한 1리터 정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1리터. 에이 침을요? 네. 사람들이? 네. 저도? 그럼요. 아이 아니야. 그렇게는 안 나와요. 제가 무슨 에일리언도 아니고 아니. 무슨 침이 그렇게 나와 1리터씩 나와. 그게 밥도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침 먹어서? 가만 입 다물고 있어보세요. 얼마나 침이 고이나. 양치할 때 한번 해보세요. 뱉지 않으면 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1리터가 나와요 하루에? 적은 사람도 있지만 500에서 한 1리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중요한 성분이 있는 게 침은 일단 주 성분은 당연히 물이죠. 네네네. 예.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소화 효소, 소화제가 들었죠. 락타제. 아밀라제. 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지금 우리 우주먼지님도 아밀라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딱 이제 시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요즘 달라요? 요즘에 고등학교 책에는 아밀레이즈 레이즈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아밀레이즈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빵 드시잖아요. 이거 지금 녹말이거든요. 이 녹말이 빵을 씹으실수록 더 달아지죠. 단맛이 나죠. 이 녹말은 당, 포도당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다당류예요. 근데 크니까 밀가루 먹으면 단맛 안 나잖아요. 근데 빵을 밥도 그렇고 씹으면 달달한 맛이 밥 나요. 달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당류를 아밀라제가 끊어서 아밀레이즈. 아밀레이즈가 끊어서 짧게 잘라주니까 단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그걸 끊어줘요? 안 잘라줘요. 여기서 안 잘린 거는 이제 소장으로 가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 빵, 이게 탄수화물, 특히
녹말은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쓰이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휘발유에 해당하는 가솔린에. 그러니까 이거 얼른 써야 되니까 먹자마자 벌써 소화하는 거니까 이 치매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아 그래요? 하루 1리터씩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1년 모으면 침 목욕 가능합니다. 하루에 1리터니까 뭐 한 달 모으면은 30리터고요. 그렇죠. 1년이면 400리터. 욕조 하나를 알아봤는데 욕조가 보통 200리터래요. 그러니까 1년 모으면 욕조를 한 개 반 이상 채웁니다. 자기 찜으로. 근데 그걸로 뭐 하시게? 평생 모으면 3만 리터입니다. 30톤 아니에요? 1리터가 1kg. 3만이면 3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그러네요. 네. 네. 침을 30톤 모을 수 있다 이거죠? 수영장이랑 비교해봤는데 수영장이 더 크더라고요. 250만 리터. 아이고 왜 그러세요? 수영장을 채우려고 그래요. 10명 모으면 수영장 채워요? 몸에 대해서 궁금한 궁금증들 중에 하나가 음식을 우리가 먹고 소화를 하는 동안 약간 뭐 더부룩할 때 있죠, 많이 먹으면. 근데 이제 소화 열심히 되는 동안 크게 신호는 안 오잖아요. 그냥 알아서 지가 소화시키는 거고, 지금쯤 소장 넘어간다, 12지장 통과하네 이런 느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직장 근처 가면 느낌이 오죠. 바로 이제 퇴근 신호가 오잖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오늘 참. 전 항상 질문은 항상 조금 좀 일단 우리 소화를 한다는 게요. 자율신경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실은 별게 없어요. 심장 뛰는 거, 호흡, 다음에 이 장 운동 이거 우리가 의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율신경계인데.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건 다 뇌에서 통제하고 있죠. 장에는요. 척추에 신경이 나와가지고 미주신경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이 쫙 포진돼 있어요. 장에. 예. 그러니까 소화 내려갈 때 쭉 내려가잖아요. 도달하면 여기 있는 신경들이 위로 보호가 가겠죠. 그러니까 12지장에서는 왜 안 보내요? 12지장은 말 그대로 12지장에서 소화하는 거잖아요. 위 바로 다음에 이렇게 있는 예, 거거든요. 그 12지장이라는 게 영어로 디오데넘이고 말 그대로 12지, 손가락 12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그런 길이라는 뜻이에요. 12지장 길이가. 아, 그래요? 그게 그래요? 12지장이에요. 12지장 뜻이 네, 손가락 12개 그 길이에요. 12 핑거스예요 그러면? 영어로 디오데넘이에요. 그래서 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면 이렇게 위가 운동을 싹 하면서 조금 내려가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려갈 때 좀 열리면 여기 그냥 산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화하는 것과 함께 12지장에서 소화액을 쫙 뿌려줘요. 그러면 소화액이 나와요. 소화액이 쫙 나오기 때문에 12지장을 다른 말로 샘창자라고 불러요. 소화샘을 쫙 뿌려서 거기서 막 소화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공장이에요. 빈창자. 이게 우리가 그 피니 사이에 꼬르륵 소리 줄어나는 게 거기가 식간에 비어있다고 공장인 거예요. 공장, 길공자, 길공자. 길공자 이렇게 그걸 통과하고 다음에 소장이 길거든요. 네. 돌아가요. 또 회장, 돌창자. 많구나. 회장 쭉 가는 동안 이제 소환하죠. 대부분 다 일어나서 전반부에서. 네. 다음에 이제 대장으로 이어지죠. 네. 대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쪽에 맹장, 이제 결장으로 와서 대장, 직장으로 가는데 대장의 기능은 소화 기능은 없고 온 거에서 수분을 잘 재흡수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근데 얘가 쭉 모이면 영양분에서 소화 다 해서 뽑을 거 다 뽑았고 이거는 남은 찔꺼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대변은 생물학적으로 배설물은 아니에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배설물은 조직 안에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용이 되고 나가야 배설물이에요. 숨 쉬면은 이산화탄소물은 배설물이죠. 소변은 배설물이죠. 근데 대변의 대부분은 이거는 몸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창자 속도 몸 바뀌죠. 엄밀히 말하면 몸 많이 그러네. 아니죠. 그러네. 그러니까 쭉 통한 남은 찌꺼기가 나오니까 대장에서 이제 이게 좀 쌓이기 시작을 해요. 쌓이면 어느 순간에 여기서 야 쌓였어. 그러면 이제 야 열어. 너무 늦게 오면 또 피 터지고 안 좋습니다. 제때제때 열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제때 열으라고 이제 신호를 우리한테 주는 거고, 나머지 이런 소화기관에서 주는, 신경에서 주는 신호들은 그냥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뇌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넌 빨리 저 소화시키고 이렇게 정도만 하는군요. 다 내가 통제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왜 금방 확 급체하고 그러는 게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다 신경 통제 받는데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위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게 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실제 3차 구조를 보게 되면 음식이 내려오면 이게 쫙 퍼져서 정말 스무스하게 싹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운동이 엇박자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프게 되고, 위가 열리면서 탁 나면 쫙 소액을 쏴줘야 되는데 요게 타이밍이 좀 안 맞다든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음식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장이 어디를 지나고 있다는 감각은 못 느끼잖아요. 그거는 장 안에는 감각신경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각신경 그거도 보세요. 포만감은 느끼잖아요, 우리가. 배불러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있으면 이제 포만감이 없어지잖아요. 그건 결국 조금 내가 소화가 되는 과정이니까 그 흘러가는 과정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른 걸 느낀 거는 소장 이쪽은 아니고 그냥 위죠, 위. 위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거죠. 위 정도만 우리가 이제 느끼고 나머지는 이제 잘 그냥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진화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트레이드오프 개념인데 포만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너무 과도하게 먹어도 안 되고 배고플 때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소화되는 과정은 그건 알아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내가 다 과정을 느끼면서 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은 않아요. 감각 신호는 발생하고 그게 뇌의 자율신경을 통해서 정보는 처리되지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의식까지는 의식까지 들어오겠죠. 그렇게 느끼 있게 그렇죠.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그 소화샘에서 소화액이 나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음식이 들어갔다는 걸 그 부분에선 감각은 해야 감각을 되니까. 하는 거죠. 정보는 처리하지만 그렇죠. 우리 의식에까지 가지는 않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지만 실제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은 다 자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 소장대장 얘기해 주시니까 어릴 때 이제 우리 생물학 책에서 그림이 있잖아요. 사람 몸이 이렇게 있고 안에 보이는 그림 보면 뭐 여기 심장, 폐 있고 뭐 위 있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전 다른 건 다 뭐 실제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소장하고 대장 쪽이 보면 소장은 안에 이렇게 막 꼬여 있습니다. 대장은 크게 네모로 이만큼 한 바퀴를 크게 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대장이 그렇다고 이렇게 네모로 있을 그래서 결장이고요. 이렇게 결장이 되면서 직장으로 나가고 이쪽에 끝이 막힌 맹장, 이쪽으로 결장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장이 이렇게 그림 보면 올라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약간 이렇게 맞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내려.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응가하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냥 옆으로 가로로 누워 있다 쳐보세요. 얘가 밑으로 마지막에 그렇죠. 직진 구간을 늘리기 그렇지, 위해서. 그렇죠. 예. 아, 이 생물 쪽은 약하시네 두 분. 약간 서킷 같은 거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직진 구간. 네. 직진 구간을 늘리는 게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응가도 이제 시원하게 딱. 그럼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이 인체 신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신비하죠. 그럼 한참 위까지 올라가도 되지. 그럼 자 보세요.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럼 한 번 싸면 이만큼 나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적당한 크기로 딱 되게 인간은 또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자세로 우리가 보통 일을 보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좋은 자세로 이제 일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또 잘 보게 되잖아요. 근데 천적이 나타나고 이럴 때 빨리 도망가려면 그 자세보다는 서서도 해결이 가능한, 그래서 꽤 뒤쪽에 이렇게 달려 있다면 보다가도 누가 나타났을 때 그냥 달려서 갈 수 있는데 우린 지금 매우 좀 불편한 자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직립보행을 해서 생기는 부차적인 문제 아닐까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네. 혹시 반려동물 다 키우시니까 고양이고 개고 걔네 어떻게 일을 봐요? 그냥 네 발로 엎드리고 네발 그 자세로 약간 뒷부분을 약간 뒷부분을 이렇게 낮추고. 낮추잖아요. 낮추지만 상황은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먼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자세나 우리가 취하는 자세나 비슷하잖아요. 다만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네 발로 하니까 낮추면서 하지만 얘네들도 볼 수 있게. 그러면 요 생물까지만 아마 질문 받으시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박쥐 어떻게 하실래요? 거꾸로 하는. 거꾸로 매달려 있죠. 진짜? 걔는 지가 싹 진짜? 혹시 일 보는 거 사진 보셨어요? 거꾸로 있다가요. 일 볼 때는 그쵸, 그래야 돼. 그래야 돼요. 진짜요? 그것도 웃기다. 아니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다시 위로 지가 올라가요? 쌀 때만큼은 우리 비슷하게 해서 싸요. 방향을. 그래야죠. 안 그러면. 오 그래요? 그러니까 지 얼굴엔 안 묻히네. 박쥐들도 생각이 있네, 그죠? 그렇게 알아서 다 하게 돼 있군요. 놀라운 게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 박쥐. 나는 진짜 지난번에 내가 라이브 때 긴장을 해서 말을 못했는데 집에 가서 후회했어. 정말 내 속으로 그랬거든. 당신이 천재라고. 근데 인정이야 인정. 근데 어떤 동물들은 잎하고 항문이 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네? 잎하고 항문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름이? 산호 같은 애들은 그럴 수도 말미잘 있겠네요. 네, 말미잘이 그런가? 강장동물. 예, 맞아요. 강장동물. 걔들은 그냥 뭐 먹고 뱉었다, 삼켰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입 항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주차장도 좁은 데 가면은 출구 입구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다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먼저였고 입과 항문이 분리된 게 나중에 또 진화된 거겠죠, 그죠? 하여튼 생물도 신기한 얘기, 재밌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진화돼서 다행이네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먹은 대로 이렇게 간다면 네, 좀 끔찍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술 취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점심시간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우리 댓글들도 보면 입으로 배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말이죠. 네, 여러분도 항상 댓글에 매너 지켜주시고 입으로 배서. 예쁜 채팅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더티한 얘기는 그만두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프레시하고 아름다운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과학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이제
이제 더치페이를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가에서 6만 원 좀 나왔을 때 내가 너보다 10,000원 더 낼게. 이거 엄청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세대들은 다르죠? 제가 정확하게 저번 주에 아, 이렇게 했어요? 누구는 와인 2잔을 먹고 아니 거기가 다 과학자들이에요? 아니요 저 혼자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지. 계산하셨잖아요. 또 약간 좀 가격이 있는 와인이어가지고 와인 따르다 덜덜덜 손 떨리면 어떻게 해요? 300원씩 빼주나 이렇게 하면? 오차 범위 안에 오차 범위 안에.